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 그리고 폐섬유화라는 말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렸죠. 폐포와 폐포 사이에 간질 조직이 굳어 들어가는 것을 폐섬유화 또는 폐섬유증이라고 하는데, 간질성 폐질환은 이런 폐포의 간질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총칭하는 전체 집합의 개념이고, 그 섬유화의 원인 등을 살펴봐서 부분 집합으로서 특발성 폐섬유증, 그리고 간질성 폐렴 등등으로 세분화하는 개념이죠. 그러나 이런 구분이 암의 경우처럼 위암, 폐암 이런 형태로 딱딱 나눠 떨어지기 쉬운 형태가 아니고, 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약이 확실히 효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CT를 찍어가면서 관찰해보자,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도 진행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후도 나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핵이나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 이후에 생기는 결절 같은 형태의 섬유화, 이건 이제 진행을 안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류마티스나 루푸스 등의 자가면역 질환 이후에 생기는 폐섬유증은 우리가 섬유화가 생기더라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죠. 이러이러한 병이 섬유화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더라도 일단 좀 덜 답답하고 기존의 병을 잘 관리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반면 특발성 폐섬유증은 영어로는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라고 해서 줄여서는 앞글자를 따서 IPF 이렇게 부르는데, 특발성이라는 뜻 자체가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고, 병의 이름만 보자면 이 병은 폐에서 섬유화는 확인이 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제가 이 질환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결핵이나 바이러스 같이 검출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형태, 또는 열이 난다거나 고름이 생기거나 하면서 혈액 검사에서의 ESR 또는 CRP 같은 염증 수치로 확인이 안 되는 유형이라서 그렇지, 특발성 폐섬유증도 분명히 뚜렷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간질 조직의 탈수, 즉 수분 부족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이 병이 찾아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심해 생물이 떠오른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는데, 이런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근데 폐섬유증 환자분들도 섬유화라는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찾아오는, 그리고 이 질병이 진행되는 내내 함께하는 증상이 뭐냐면 마른 기침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기침을 말 그대로 건조하다고 해서 드라이 코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침이 어떤 기침이냐면,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가래도 있고 기침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른 기침은 체온계상에선 열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렁가래와 같은 증상도 없죠. 대신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냐면 목이 간질간질하다, 또는 목에 무엇인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목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뱉어도 잘 나오지는 않아요, 또는 반복적으로 목에 있는 가래를 뱉긴 하는데 뱉어보면 누런 가래가 아니라 희고 끈적한 점액질 가래입니다. 이런 형태의 호소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모두 어떤 상황을 의미를 하냐면 폐 안쪽에 점액이 말라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체의 폐는 늘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유리창에, 그리고 우리가 안경에 입을 대고 호하고 불면 나오는 폐 안에 수증기가 나오죠. 즉 폐는 이런 수증기의 형태를 늘 충분히 머금고 있는 동시에 점액을 만들어내면서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액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가래를 물켜서 내보내는 물청소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폐포에서는 표면 활성 물질로 작용하면서 동글동글한 폐포 형태도 유지합니다. 이걸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폐포가 동글동글하게 유지가 안 되고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미역이 이렇게 수분이 없으면 쪼그라들듯이. 그리고 간질 조직에서는 조직이 말라붙지 않게 하는 천연 보습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액이 부족하게 되면 점액의 형태가 끈적끈적하게 바뀌면서 기관지에서는 무엇인가가 달라붙은 느낌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폐포의 간질 조직에서는 조직이 말라붙을 수 있는 상황, 즉 탈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 중에서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 환자분들을 보면 숨이 아직 그렇게 차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목에 이물감, 가래 끼는 느낌, 그리고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병이 이렇게 슬슬 시작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점액 확보가 이루어지고 탈수 현상을 막아내야 되는데, 점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겪는 동시에 만약에 말초로 가는 혈액 흐름까지도 약해진다. 이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이 더 본격화되는 흐름인데요. 우리 인체에서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 지나가는 대표적인 부위로는 눈이나 또는 심장, 키드니 혈관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폐의 간질 조직도 매우 가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내경이 참고로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보통 100마이크로미터, 즉 0.1mm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라는 거죠. 이게 모세혈관이 얼마나 가는지 체감이 되실 텐데, 페포의 간질 사이의 모세혈관도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늘기 때문에 혈관이라도 만약에 굵으면 심장 같은 경우에 스텐트 시술처럼 벌려주기라도 하겠지만, 모세혈관에서 혈액 흐름까지 약해지기 시작하면 간질 조직의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변화된 페포의 간질 조직은 말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본원에 내원하신 폐섬유증 환자 중에서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진단받고 그 이후에 섬유화가 생기면서 내원하신 분이 있는데, 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도 뭐냐면 분자 구조가 큰 혈소판이 이유 없이 증가하는 질환이에요. 환자분은 이제 그때 사용한 항암제 등의 약물의 부작용으로 섬유화가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시는데, 이 특발성 폐섬유증이 병리를 생각한다면 꼭 약물의 부작용이 아니라 혈소판이 증가되면서 모세혈관으로의 흐름이 약해지면 이런 섬유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큰 틀을 한번 설명드리면, 페포라는 조직의 간질 조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페포와 페포 사이에 간질 조직이 있는데, 이 간질 조직의 가운데로는 혈관이 지나가면서 보습을 하고요. 그 양쪽으로는 점액이 덮어주면서 이 조직을 안 마르게 촉촉하게 유지하는 이 형태를 유지하는데, 겉으로의 점액이 없어지고 가운데로의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이 페포와 페포 사이의 간질 조직은 말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포의 간질 조직을 수분을 공급하는 양대산맥은 호흡기의 점액 그리고 모세혈관의 혈액, 이 두 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아직 섬유화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입이 마릅니다. 자주 목이 건조합니다. 가래 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손톱도 하얗고 다리의 각들도 많이 생기고 손발도 차는, 즉 혈액순환도 약해지는 상황을 겪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럴 때 이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는 간질 조직의 탈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섬유화도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을 살펴보면 몇 년 전에 MBN에서 제작하는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좀 전문적인 자문을 요청받아서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 방송 작가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분들이었는데, 한국결핵협회라는 곳에서 실제 돼지폐를 구해오셨더라고요. 이런 플라스틱 모형이 아니라 방부 처리가 된 실제 돼지의 폐인데, 발로 어떤 발판을 누르면 폐가 풍선처럼 이렇게 펴졌다가 쪼그라들었다 하는 과정을, 실제 폐가 풍선처럼 움직인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방송 촬영을 하는데 5분에 한 번씩 분무기를 놔둔 아주머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방송이 잠깐 쉴 때마다. 그래서 뭘 하는지 지켜봤더니 촬영이 중지될 때마다 분무기를 들고 계속 물을 뿌려요. 그래서 제가 좀 촬영 끝나고 물어봤죠. 혹시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근데 그 아주머님이 결핵협회에 소속된 직원분이었는데, 그렇게 쉬지 않고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 돼지 실제 모형은 굳어버려서 다음에 다시 쓸 수가 없대요. 즉 폐라는 조직은 한번 굳어버리고 나면 제가 발판을 이렇게 누르고 풍무처럼 바람을 넣으려고 해도 풍선처럼 늘어나지 않고 완전 굳어버리기 때문에 모형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금 드린 이벤트 같은 경우가 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참고의 개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에는 점액 부족과 간질 조직의 혈액순환 장애, 이 두 가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나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CT에서 폐섬유와의 병변이 왜 가장 말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특발성 폐섬유증의 폐섬유는 가운데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맨 끄트머리에서부터 주로 양 사이드 아래쪽에 생기는데, 그리고 왜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서 같이 오는지, 그리고 진행이 되고 나면 바깥쪽에서 왜 안쪽으로 점점 그 음영이 확대되어 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의 폐섬유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섬유화가 시작되는 부위가 폐에서는 가장 끝부분이에요. 이 부위가 뭐냐면 폐 전체의 모세혈관이 가장 가늘어진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혈관이 굵고요.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겠죠. 그 부위가 가는 부위고요. 그 부위가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속도가 제일 떨어집니다. 동시에 우리 폐를 보면
입에서부터 폐포 직전에 종말 새 기관지까지라는 부위는 침을 만드는 이 점액을 만들어준 점선이 깔려 있어요. 스프링쿨러라고 표현할게요.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듯이 물을 만들어내면서 이 점선에서 점액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나 폐에서 가장 끝부분, 이 폐포 쪽으로 가면 그 점선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끝부분이라는 것은 혈액으로도 가장 오지 않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동시에 이 점액의 분비도 가장 없는 곳이 이 폐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폐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거기서 이런 배경 때문에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폐 가장 끝부분 말초에서부터 서서히 말라붙으면서 시작이 되고 원리상 뭐 오른쪽은 촉촉하고 왼쪽은 건조하다 이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보통 진행하면 결국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면 양쪽에서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양쪽 사이드와 아래쪽에서 시작된 폐섬유화가 점점 안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호수 가장자리에서부터 물이 말라 들어오는 것과 비슷해요. 끝에서 마르고 이제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게 될 거고 배추잎을 끊어놓고 나면 끝부분에서부터 점점 시들시들해져 안으로 말라 들어오는 황변이 생기는 것과 거의 원리가 비슷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면 그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킨 특정한 폐엽, 즉 어떤 이제 가지 한 부분만 보통은 특정 구역에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렴처럼 특정한 가지, 특정한 구역만 섬유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게 되면 전 폐에 같이 섬유화가 생깁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왜 진행 초기에 마른 기침 그리고 목에 가래 끼는 느낌을 호소하는지 그리고 억지로 뱉어보면 그 가래가 왜 노란색 가래가 아니라 희고 끈적한 점액질 가래인지가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그러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질환을 진단받고 나면 멘탈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마인드로 이 질환을 접근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